저는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뭐 미적거리는 거 아주 싫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오늘 답답답인데 앉아서 얘기해도 되죠? 네. 여러분 다 앉았는데 저만 서 있을 거 없잖아요. 오늘 아마 주제가 이렇게 직장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직장 다니시는 것 같아. 미생이 많구만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정글과도 같은 직장을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직장 생활 한 25년 하고 이제 직장을 떠날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애환도 있고 또 떠날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이직이 예전보다 훨씬 많고 또 직장 자체를 얻는 게 우리 때보다는 뭐 비할 수 없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그런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다니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그야말로 힘든 직장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직장의 생리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이건 크건 작건 직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뭐 연봉이나 그게 월급의 차이는 들어 있겠지만은 직장이 가지는 이 생내적인 또 이렇게 근본적인 이 문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시건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그 직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서로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겪는 어려움이 다 비슷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도 다 같은 어떤 그런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한 10여 분 남짓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78년도에 처음 입사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저는 그 교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합쳐서 한 10년 다녔어요. 그래서 78년까지 대학원을 쭉 다니다가 이제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일찍 여였기 때문에 장남이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공부하러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질책하는 투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접었습니다. 뭐 장남이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서운해 하시니까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직장을 알아본 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정외과 전공을 했는데 그때는 정치학 해봐야 어디 뽑는 데도 없고 정말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 뭐 이 운동권으로 가서 빨리 국회로 진출하는 게 빨랐지 그렇게 뭐 직장 생활 할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다가 받아주는 시험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 그나마 받아주는 데가 언론사였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언론 고시라고 해서 많은 준비들 하지만은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뭐 고시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어디 시험 있는가를 보니까 이제 한국일보하고 그때만 해도 문화방송, 경향신문이 같이 뽑을 때인데 문화경향 두 군데가 있어서 어떻게 시험을 쳤는데 그렇게 운이 좋게도 두 군데 다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문사를 갈 거냐 아니면 문화경향을 갈 거냐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제 친구가 저보다 2년 먼저 언론사 생활을 하고 있던 동아일보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반드시 방송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어쨌든 방송의 시대가 열리고 신문의 시대가 가는데 지금은 뭐 압도적으로 신문이 우위지만은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방송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방송에 갈 MBC에 갈 요량으로 문화경향을 택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언론사하고 이게 문화방송하고 경향신문이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6개월씩 수습기간을 그렇게 두고 1년 뒤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그 경향신문에서 수습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수습 일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갔다 와서 수습 일지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 한 페이지 쓰면 제가 3페이지, 4페이지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 필력을 인정받고 경향신문 쪽에서는 당연히 신문 쪽으로 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제가 지망을 적는데 MBC라고 적었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왜 그렇게 섭섭하게 이렇게 나를 그러냐 그랬더니 방송 갈 것 같으면 수습일지는 왜 그렇게 많이 써서 남들을 읽게 만들고 너 그러려면 아예 쓰지를 말지 왜 이렇게 긴 글을 써서 우리를 읽게 만들고 지금 뒤늦게 간다는 거냐. 그래서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문화방송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 잡는 걸 뿌리치고 그리 갔어요. 갔는데 이 고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간 것 이상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초기에는 제가 집을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아마 그런 직장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6년간을 제가 새벽 5시 이전에 출근했어야 돼요. 경찰서를 25개를 다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간 경찰서 25개를 전전한 뒤에 서울시 경찰청에 또 3년간 출입을 하면서 6년간 경찰 그 기자로만 생활했던 게 저는 MBC에서는 제가 유일해요. 가장 오래 경찰 기자를 했던 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은 뭐 생각하면 뭐 정말 밥 먹다가도 코피가 터지고 밥 먹다가도 힘이 들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냥 잠이 든 적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밤 새벽에 뭐 4시, 5시 출근하지만은 퇴근은 새벽 1시, 2시, 3시예요. 그런 그 시간을 한 6개월, 6년간 지내면서 또 동기생들은 다 뭐 이렇게 정치부도 가고 경제부도 가고 문화부도 갔는데 이 사회부 기자로서 그냥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6년간 죽을 만큼 고생했던 게 제 인생의 밑거름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일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 63살에 어떻게 목사도 이렇게 개척이 돼서 지금 이게 교회가 개척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보다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때가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이 어려운 시간이 저한테는 큰 밑거름이 되고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걸 견뎌냈는데 제가 뭘 못 견디겠나.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제가 사표를 넣고 하루에도 10번씩 사표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조금 늦거나 하면 또 저 위에 이렇게 선배한테 전화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육두문자로 한 3분간 욕을 얻어먹어요. 정상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제 사표를 낼까 말까 결심할 때 제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오래 근무할 거야. 이 회사 어차피 주인도 없는 회사인데 오래 있는 놈이 주인이야. 그러고 속을 사귀고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 번은 너무 부장인 저를 괴롭혀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누구를 미워해 본 게 처음이에요. 이 부장만 없으면 숨을 쉴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지금 모셔야 될 사람 제가 빨리 모셔야 되니까 아주 줄이면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이 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정말 그런 이 특파원이 발령이 나는 날 제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야, 이제 이 인간 안 보겠구나. 근데 이제 속으로 이게 내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초라한 게 느껴요. 야, 남자가 그렇게 미워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찾아갔어요. 그 부장 댁에. 가서 제가 부장님 제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제 발령이 났으니까 제가 좀 얘기 드리겠다고. 그 괜찮으면 술이나 한 잔 좀 같이 좀 마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술상을 차려오고 이제 술을 먹는 와중에 제가 다 털어놨어요. 정말 미웠다.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어질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부장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너무 기가 차서 그분이 해병대 출신으로 항성깔 하는 분인데 너무 기가 차서 아니 새까만 후배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인이 그 얘기를 오고 가면 듣다가 포복절도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비슷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부장을 용서하겠다 그러니 말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부장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못된 성과를 가진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께서 저를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이때까지 언론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와가지고 뭐 부장을 용서하겠다 그러니. 그래서 그 부장 사모님이 너무 저를 그냥 이렇게 신기하게 보고 이렇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하나 용서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라는 데서 참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25년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또 보람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제 입사 동기 5명은 지금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은 어차피 다 회사는 떠났으니까.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정동영 씨가 정말 참 대통령 후보까지 했지만, 어쨌건 그런 동기 5명이 지금도 부부간의 모임을 이어갈 만큼 또 좋은 친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것, 그게 뭐 분명히 참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인생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때는 술이었어요. 하여튼 뭐 술 먹으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먹었더니, 이렇게 사람이 보면 그래요. 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러고 일 못하면 뭐 헛거긴 헛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거 되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은 술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언론사 분위기가 뭐 술 시작하면은 끝장을 보는 체질인데, 그럴 때 자꾸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아끼면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해서 술 먹다 내가 죽어야 순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다가 사실 생긴 줄들이에요. 술꾼들은 술꾼을 좋아하지 뭐 술 안 먹는 사람 좋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믿지도 않을 때고 난 크리스찬이고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또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자꾸 테스트하는 모양인데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 사실 술자석에서 맺은 인연들이 그게 결국 라인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네.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실수로 엮어지는 관계예요. 완벽한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라는 데는 일과 관계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일만 잘할 수도 있죠. 관계만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둘 다 잘하면 뭐 그 탁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지향적인 사람은 일과 이 관계를 따진다면 일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쭉 보겠지만은,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또 일만 잘해가지고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근데 나중에 제가 CEO가 돼서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잘하면 S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뭐 A나 B 플러스까지는 될 수 있겠죠. 둘 다 못하는 사람은 그건 뭐 해고 대상이거나 정리 대상일 테고. 근데 뭘 중에 하나는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 쪽이건 안 그러면 관계 중심적이건. 근데 점점 우리 사회는 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차피 일 중심으로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무한 경쟁 시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울 때 태어나셨어요. 우리 때는 대학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이게 국제적인 경쟁에까지 처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화의 톱니바퀴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다 끼어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게 정말 무한 경쟁과 무한한 피로 사회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제가 보건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떤 세대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직장의 숙제라는 것이죠. 일과 관계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쪽도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그런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주인이 있는 회사는 확실히 주인한테 서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주인은 주인이 가진 생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회사 만든 건데 주인하고 갈등을 빚어서 그 회사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공기업 같은 MBC 같은 건데 공기업에 속하는 것이죠. 그 기업은 줄 타봐야 A조 B조 교대 근무나 마찬가지예요. 이 줄 득세하면 기왕의 줄들은 전부 좀 쉬어야 돼요. 또 정권 바뀌면 이 줄 타면 또 이 줄이 또 쉬어야 돼.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쉴 때 또 있으니까. 뭐 이미 좀 답이 일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직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있는 회사는 윗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나 공기업은 오래 있으려면 아랫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노조가 강하면 노조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인이 노조를 싫어하면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 이 직장의 특성이나 관계 특성을 빨리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저런 조직 문화 다 싫으면 뭐 혼자 독립하시든지 그래서 뭐 1인 기업을 하시든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을 택했다면은 직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못 바꿉니다. 직장 문화는 못 바꿔요. 그 문화가 나하고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온당하지. 내 인생 뭐가 그렇게 길고 뭐가 그렇게 에너지가 많다고 직장 문화를 바꾸겠어요. 그건 조금 저는 과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장은 직장 자체의 논리가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바꿀 수는 없는 일이죠. 특별히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게 보면은 금방금방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옮길만 하면 빨리 옮기는 것이고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본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본인이 이미 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난 승진을 빨리 하는 게 난 이 직장에 성공하는 길이다. 아니면 연봉이 빨리 올라가는 거다. 뭐 둘 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의미를 그렇게 가치가 실현되는 거다. 그러나 직장에서 내 가치가 실현된다는 걸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장은 저는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적 분위기를 보면 계속 이 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게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고 말았죠. 저희들 때만 해도 직장이 20년, 30년 있는 게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직장 오래 있는 게 그렇게 유능한 무슨 지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때를 따라서 연봉을 올려가면서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게 점점 능력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연봉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한 직장에 내가 정말 여기 이 직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나 목표가 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첫 번째 첫 출발의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꿰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단추가 잘 꿰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입사 자체가 성공이겠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거기서 돈을 좀 더 번들 직급이 좀 더 높아진들 끊임없이 의미 없는 그 직장에서 내가 소진된다는 걸 느끼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 그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는 네. 정말 저는 뭐 진짜 두 가지 형극이라고 생각해요.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삶의 행로가 아니에요. 이게 참 말씀을 모르면 좋을 텐데 어떤 성경적 기준이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 직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준과는 이미 이렇게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47살에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 속에서 참 어이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술자석에서 술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술을 먹이던 후배들을 내가 이제 안 먹게 되니까 그런 수모도 겪게 되고 이제 이런데 어쨌건 그런 걸 뚫고 나갈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직장을 선교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죽도 밥도 되지 않아요.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직장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도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신앙을
증거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증언하는데 내가 이걸 나머지 그걸 할 거냐, 직장생활 할 거냐, 아니면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직장을 옮길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어중간하게 지금 거기서 지금 끼어가지고 신앙도 아니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직장이 요구하는 그런 열성이나 그런 기준에도 미달하면은 두 가지 다 사실 보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제가 그 CEO가 됐을 때 제일 답답했던 거는 정말 이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이렇게 참 답답한 신앙이에요. 직장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신앙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고 보면은 가장 어정쩡한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직장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신앙이 있다면은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마 또 나름대로 자리에 가진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나 믿음이 가진 영향력이 생깁니다. 분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뭐 진급도 포기하고 연봉도 포기하고 난 여기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사시면 그 나름대로 저는 뭐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뭐 때로는 라인도 이 라인 저 라인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웃기는 얘기죠. 저는 그 신앙이라는 게 분명히 보석같이 소중한 거지만은 직장에서는 그 신앙을 저는 때로는 이렇게 보석이기 때문에 나 혼자 키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드러냈으면 분명히 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직장이 요구하는 삶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드러나도록 더 인내하시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쪽을 선택하면은 세상에서는 약간 나약하고 능력 없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로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동시에 같이 충돌하다 보니까 사실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좀 관계지향적으로 좀 나가면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욕심을 내거나 그렇다면 욕심을 좀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제 교회 다닌대 라고 하면서 너무 악착 같은 것은 좀 버리지만 그래도 저의 성실함은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네. 근데 진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한 사실은 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대단한 이 자산이 하나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든든한 라인이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라인을 확실히 가졌다면 두렵지 않아요. 아니 뭐 해고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사표 내게 돼 있어요. 뭐 구조조정을 당하든지 본인이 뭐 정년 퇴직을 하든지 언제든지 나갈 거예요. 그러나 나간 뒤의 삶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직장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에 달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나는 뭐 관계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살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또 성과나 그런 대접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일관성을 지닌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장에서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상사가 바뀌건 부서가 바뀌건 변함없는 태도로 살아내기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또 평가를 받는다고 믿어요. 저는 창업은 뭐 조금 직장생활 해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제 아이도 창업을 원하길래 저는 직장생활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창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관계를 맺는 거래처 기업이란지 모든 것들이 직장 문화 속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직장을 이해하고 창업하는 것과 안 하고 창업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너무 큰 리스크고 어떤 직장을 떠난다는 것 또한 그런 위험 부담이 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결단이 결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치열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했느냐는 거거든요. 좀 뭐 다른 비유 같이 들릴지 몰라도 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이 뭐 다들 결혼 생활이 힘들겠지만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이 자기 집하고 관계를 끊고 왔거든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왔기 때문에 제한테 관한 이만한 얘기도 나쁜 얘기를 친정에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계속 양쪽에서 남편은 시댁에 대고 아내는 친정에다 대고 서로 험담을 한번 보십시오. 요새 부모들은 다 그냥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결혼이라는 결정을 할 때도 퇴로를 끊고 가야 돌아갈 길이 없어야 사실은 절박하게 사는 거예요. 요새 내가 직장생활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거래요. 둘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서로 다 최선을 안 해 직장에. 사실은 직장은 누구나 다 올인을 원해요. 그렇게 뭐 대충 눈치 보면서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직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직장과의도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에 내가 내 성심을 다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 맞벌이하고 이러면 이게 그냥 조금 하다가 쉬어도 되니까 누가 한 사람 좀 뭐 생계는 책임지겠거니 이런 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조금 이렇게 때로는 맞득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직장이라는 데서 그냥 단순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도 관계에 내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게으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이른바 내 부분만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한국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건 어떤 일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고 갔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나? 윗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그건 아주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펙은요, 변명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쌌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 있으면서 소진되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통해서 스펙을 쌓아요. 가장 좋은 스펙은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 스펙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마치 물이 끓는 어떤 임계점이 있듯이 저는 사실은 내가 뭐 이직을 준비하면서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그 한 직장에 내가 택했다면, 내가 한번 올인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큰 스펙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그 사람에게 뭐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에요. 사람들 보는 눈 다 같습니다. 나하고 취향이 다르건 나하고 라인이 다르건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작심하면은 여러분 남 모르는 시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저는 평생 4시간 5시간 이상 자지 않습니다. 뭐 더 자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할 일이 있고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 자는 만큼 다 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호서대학 설립자인가요? 그 94살인데 다시 외국어를 공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이 75세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더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건 그때 무슨 일을 시작하지 않았던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93살에 다시 외국어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한번 시작해보는 것, 그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내가 뭐 외국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무슨 다른 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시작 안 하면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헬렌 켈러인가요? 인생은 모험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모험하는 것이야말로 모험 자체가 실패하더라도 그건 이미 가치 있는 실패고, 안주하고 있는 건 성공하더라도 이미 그건 의미 없는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사의 모든 원칙은 불공정성이에요.
인간은 제도를 만들지만은 그 제도를 누가 공정하게 운영하겠어요. 모든 제도는 어떤 인간의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편견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만족 못하는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누가 나를 더 평가해 주려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를 당하는 입장이 되지 말고 인사에 초연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인사가 어떻게 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인조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를 받을 날이 있습니다. 저도 25년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나보다 더 평가를 해준 분도 있죠, 물론. 그러나 늘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부당한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뭐 때로는 속이야 쓰리죠. 서운하지만은 그러나 뭐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권위적인 사람, 여러분 윗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과 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윗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간치되면 그게 딱 눈에 띄면 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바뀝니까? 배우자가 바뀝니까? 아니 집에서는 가족 하나 못 바꾸면서 직장에서 누굴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뀌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뀌면 윗사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꾸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저는 뭐 아랫사람일 때는 뭐 화가 나도 참았죠. 뭐 참을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밤마다 술을 먹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먹으면 대한민국 직장은 영원히 술안주는 상사예요. 그렇게 윗사람들 욕하면서 먹는 그런 풍토가 뭐 어디 언론사 뿐이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믿음을 갖고 나서 신앙을 갖고 나서는 제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어떤 절대적 기준 앞에 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나 그나 별 차이 없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사람을 편애하게 마련이고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대적 기준 앞에 섰다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불쌍해지지 미워지지 않아요. 저는 요즘도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 보이지 그냥 분노가 속이 끓어오른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30대 40대 때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후배들 사표받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또 그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직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웃고 뒤에 가서 험담하는 가정스러운 인간보다 면전에서 솔직하게 화내고 나무라고 그리고 또 풀 수 있는 관계가 저는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욕 한마디 안 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비겁하게 뭐 고가나 나쁘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선배가 나중에 직장생활 끝나고 나서 멀리 돌아보면 훨씬 그게 유익한 선배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게 되죠. 저는 보상받지 못할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억울하면 더 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직장이라는 게 돈 많이 나를 보상하는 길도 아니고 자리 많이 보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한번 나 자신까지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여서 거기서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난 직장 생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달리 봅니다. 그래서 나는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을 대단히 참 존중해요. 자기를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이렇게 내던져 본 사람들하고 그거 안 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상 못 받을 때 그것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남성 진짜 이중적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진짜 삼중적이에요. 이중성은 성숙의 잣대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뭐 그런 이중성, 삼중성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간극이 좁아져서 결국은 어떤 그런 인티그리티가 마음 성품 가운데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일단 미숙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든다고 성숙하지 않아요. 직급이 높아지고 성공한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아직 미숙해서 그러나 보다. 저는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귀는 남자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빨간 신호등인데 통과하라고 그랬대, 급히. 그랬더니 자기 말을 듣고 그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 하나를 이렇게 못 지키는 남자가 어떤 급박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원칙을 지키겠나 그런 걸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인지 내 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저렇게 좋은 남자를 고르고 싶으면 삶의 여러 가지 면을 봐야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부모를 보고 결정한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란 부모의 백그라운드에서 다 그렇게 그 배우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을 보고 평가를 했다는 건 전 나쁜 기준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둘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장할 수 있지만은 가족 전체 속에 있을 때는 또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잘 택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건 좋은 기준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본인이 정말 좋은 배우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래도 또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더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더 좋은 인격체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나 혼자서 정말 내가 인생을 헤쳐갈 만큼 내가 성숙하면 누구랑 있어도 성숙한 사람, 성숙한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남자들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점점 성숙하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모이게 돼 있어요. 저는 잃는 게 99가지고 얻는 건 한 가지예요. 얻는 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도 이렇게 나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해보는 경험. 그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사랑하면은 잃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가신 게 얼마나 많고 감당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개인 중심, 자아 중심적으로 보면 99가지 잃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그 99가지를 상쇄하는 까닭은 가장 소중한 경험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큰 가치에 내가 몰입할 수 있다는 것, 그 경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잃고 희생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고 하는 것도 인생의 실수고 해도 실수지만은 해보고 실수하는 게 낫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궁금한 게 꽤 늦은 나이에 목사의 길을 다시 걸으시게 되신 거잖아요. 언제 하신지 아세요? 47 맞으세요? 맞아요. 53살이죠. 아, 네. 네이버는 네. 그렇게 안 나와서 그 혹시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해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그게 내 선택이었다면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로 끝날 만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뭐 실패한 것도 저는 뭐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후회할 일은 아니에요. 후회는 일종의 버릇 같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시작한 일이라면 내가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건 사실은 그 잣대로 볼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서덕수 이사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버드 나와가지고 다 서울서 오라고 그러지만 본인은 베트남으로 가는데 베트남으로 가는 것 자체를 실패라고 여기는 이 한국적인 젊은이들의 의식을 자기는 깨고 싶다. 그런 얘기로 도전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후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건 뭐 그렇게 후회할 일인가요?
저는 뭐 제가 목회가 지금 뭐 어떻게 되건 저는 실패하러 간 길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패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성공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청와대 주인 되는 것보다도 내가 여기 목사하는 게 난 더 비교할 수 없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어떻게 규정하고 가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원래 예수님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으셨는데 네. 계기가 어떻게 된지. 그건 진짜 밤새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이 되는 건 자기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힘이 작용해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내를 잡으러 교회 문을 들어갔는데 그 전에 1년 전부터 저를 둘러싸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사방에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체인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가 기적을 낸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직 남편이 안 왔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의 십좌포화를 맞고 그렇게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들어갔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어쨌건 뭐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제가 잡히는 결과가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고 있을 뿐이에요. 뭐 이게 성공의 길도 아니고 돈 벌거나 권력 있는 길도 아니고 이게 저는 진리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갈 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주제가 직장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듣거나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으면 직장은 하나님이 너네를 파송하신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뭐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도대체 빛으로 사는 게 뭐고 소금으로 사는 게 뭔지 이게 좀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조언을 청년들한테 하시는지 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다 손해보기 싫어요. 근데 뭐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쉽게 말하면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보는 게 단기간 손해인데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인생의 셈법인데 한자 사자성어로 조삼모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찍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엔 손해보고 나중에 큰 걸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이란 나중에 큰 걸 얻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초기에 좀 손해보더라도 잘 견디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가 그 이 직장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돼요. 한 반보쯤 늦게 따라가도 직장이라는 데가 나중에 그리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 아둥바둥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내가 좀 여유를 가지면은 그리고 관계를 챙기면은 내 경쟁력은 훨씬 남다른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을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기본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챙기는 게 손해보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청와대 그 이게 공보수석인가요? 김성우 씨라고 했는데 제가 그 식용 캡을 할 때 술을 못 먹는 후배예요. 잘 안 먹는 후배예요. 그래서 구박도 많이 하고 뭐 나무라기도 많이 나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어느 날 그래요. 자기가 다 술 먹으러 가는데 술자석을 피해서 야근을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야근을 제가 몇 개 봤어요. 야근을 몇 개인데 놀랍게도 단 한순간도 한 시간도 안 잤어요. 대개 한 2시간 정도는 자요. 근데 이 친구는 밤 한숨도 안 자고 꼬박 밤을 새우고 빠짐없이 일을 다 챙겨놨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술자석에 빠지면 그건 벌써 그 왕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이게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뭐 지금 청와대 가서 내가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야근하는 것보다 그 손해가 어디 있어요. 술자리에 가서 어영부영하고 앉아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손해를 자청했더니 나중에 다 인생은 이렇게 페이백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평가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어쨌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되게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든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든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좀 싫다 내지는 미워하게 되면 그 감정을 사실은 이렇게 뭐 크리스천이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나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다시 봤을 때는 또 그게 막 불현듯 떠올라서 진짜 용서한 것 같지가 않은 생각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많지는 않더라도 꼭 이렇게 한 병씩 이렇게 그 생기더라고요. 어느 공간에서든. 근데 정말 용서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용서를 했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은 본인한테 가서 그냥 용서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기가 막히겠죠. 그러나 어쨌건 나는 시원해. 용서는 내가 나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묶여 있으면 내가 답답하잖아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인간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큰 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내 꿈이 작아서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꿈과 열정을 가지면 그 사람 그렇게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죠. 저는 그 방법을 권하는 편인데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양적인 방법이라는 건 자기 성찰이에요. 나도 곰곰이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나를 묵상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몰라. 예,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일 삼성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정말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 다 보면 대체 인간은 거의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을 자꾸 묵상하면 서운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를 묵상하면 나도 그 못지않게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신앙이란 결국 나 자신한테 내가 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버릇이에요. 넌 얼마나 잘났니? 넌 뭘 그렇게 잘했니?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삶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체질대로 하세요. 그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좀 씁쓸한 느낌이었어요. 이 세상에 신의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사람들이 그 월급 많이 받고 일 적은 데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참 철밥통 차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늘 그런 환경이 있다면 뛰쳐나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만큼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게 돼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가치에 편입되는 인생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생에 도전하는 것 그거야말로 저는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열정의 특권이고 비전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다들 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갖겠지만은 나는 여기서 어떤 가치를 새롭게 정말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지향할 거냐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보는 삶이면 훨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할걸요. 이렇게 대범한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직장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 이렇게 옹졸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